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023년에 이수화학에서 딱 떨어져 나온 회사인데 요즘 시장에서는 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대장주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근데 막상 뭐라는 회사인지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정확합니다.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심장이 한 몸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한쪽에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면서 회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안정적인 정밀화학 심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라는 심장이 있죠. 이 두 심장의 박자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게 이 회사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먹여 살리는 그 안정적인 심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정밀화학 사업부. 현재 매출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핵심 최시카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표 제품이 TDM이라는 물질이에요. 터트 도데실 메르캅탄이라는 긴 이름인데 그냥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만들 때 꼭 필요한 첨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첨가제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데요. 예를 들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타이어를 예로 들어보죠. 타이어를 만들 때 이 TDM이 없으면 고무가 너무 질겨지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부서져 버려요. 만약 타이어 만들기가 빤 굽는 과정이라면 TDM은 그 반죽의 쫄깃함과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완벽하게 조절해주는 특수 효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자동차 내장재나 가전제품 케이스 같은 플라스틱 제품의 강도와 형태를 잡아주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재료군요. 그런데 이 TDDM 시장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생산 기업이고요. 유일해요? 네. 그래서 국내 타이어 회사나 화학 회사들은 사실상 이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계로 눈을 넓혀봐도 프랑스의 거대 화학 기업 아케마, 미국의 정유사 필립스 66, 이 정도를 제외하면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과점 사업자죠. 잠깐만요. 보통 어떤 시장이 돈이 된다 싶으면 경쟁자들이 막 뛰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수만의 리그가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TDDM 만드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TDDM을 생산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은 기본이고 아주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다룰 수 있는 특수 설비와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뭐 돈만 있다고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높은 성벽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독점적인 지위 덕분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이 현금 흐름이 바로 다른 심장, 즉 미래를 위한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튼튼한 성병 안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첫 번째 심장이 확인됐네요.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 심장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이 이 회사의 높은 가치를 매기는 이유, 바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이야기입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황화리튬, Ni2S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화재 위험성이나 성능 한계 같은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극복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황화리튬이 그 꿈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열쇠를 이 회사가 쥐고 있다는 거군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를 생각하면 정말 잠재력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황화리튬은 만들기가 극도로 까다롭고 또 비싸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고품질의 황화리튬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경쟁 구도도 이 두 사업부가 완전히 딴판이겠네요. 한쪽은 거의 경쟁이 없는 평화로운 왕국이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건 치열한 전쟁터일 것 같은데요? 정확해 보셨어요. TDM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경쟁에 무의미한 수준의 독과점 시장이고요. 반면에 황화리튬 시장은 아직 왕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러 주자들이 내가 먼저를 외치면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터의 지도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즉 고객사랑 경쟁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밸류체인을 그려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 맨 꼭대기에서 원료인 황화리튬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그럼 이 원료를 받아서 중간재인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곳들이고요. 아, 네네. 마지막으로 이 고체 전해질을 가져다가 최종 제품인 전고체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곳이 삼성 SDI나 SK온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하는 협력 관계죠. 그렇다면 직접 총을 겨누고 있는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똑같이 황화리 틈을 만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곳에 납품하려는 회사들이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로 양산 속도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석케미칼이나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기업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고객사인 에코프로비엠이 원가도 아낄 겸 그냥 우리가 황화리튬 직접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이걸 내재화 위협이라고 하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왜죠? 황화리튬의 핵심 원료가 황화수소 H2S라는 물질인데 이게 엄청난 맹독성 가스거든요. 맹독성이요? 네, 이걸 안전하게 다루려면 TMDM 사업처럼 오랜 기간 축적된 특수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 배터리 회사가 갑자기 이 역량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수 같은 전문 업체랑 협력하는 모델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TMDM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군요. 그 다루기 어렵다는 황화수소가 경쟁자에게는 성벽이 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 모트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황화리튬을 만들려면 위험하고 비싼 황화수소가스를 외부에서 사오거나 이걸 만들기 위한 별도 설비를 지어야 해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엄청나죠.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요. 기존 주력 제품인 TDM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황화수소가 부산물로 나옵니다. 잠깐만요. 부산물로 나온다는 건 거의 공짜로 핵심 원료를 얻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출발선이 아예 다른데요. 그렇죠.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단순히 원료를 싸게 구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수십 년간 다루기 까다로운 황화물계 화학 공정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기술적 깊이와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리고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을 때 다른 회사들은 원가 압박에 시달리겠지만 이 회사는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비용 우위라는 게 어찌 보면 이 회사가 가진 황화물 화학기술 마스터리라는 더 깊은 강점의 증상일 뿐인 거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도 진행하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우선 캐시카우인 TDM은 이미 증설을 마쳐서 생산 능력을 50%나 늘렸고요. 핵심인 황화리튬은 현재 40톤 규모의 시험 생산 단계를 넘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50톤 규모의 1단계 상업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50톤이요? 네, 향후 500톤까지 확장할 계획인데 이건 국내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발빠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림은 아주 멋집니다. 한쪽에서는 독점적인 사업으로 현금을 착실히 벌고 그 돈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다. 거의 완벽한 스토리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확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제 아내 회계사가 지금 경고등을 켜고 있거든요. 이 모든 투자를 감당할 만큼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한번 장부를 열어보죠. 네, 이제부터는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의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적자 전환이요? 네, 작년에 142억 원 흑자를 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소폭 손실을 기록했어요. 주력인 TDM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화로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전고체 설비 투자로 유형 자산은 20% 넘게 들었어요.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총 차입금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0% 넘게 급증했어요. 그 결과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나빠졌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숫자들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부채 비율이 146%에서 182%로 올랐습니다. 18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의 자기 돈이 1,000원이라면 빌린 돈이 8,2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본보다 빚이 훨씬 많아진 거죠. 순차입금 비율도 99%까지 올랐는데 이건 사실상 자기 자본만큼의 빚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충분한가요? 그 부분도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지표가 약 75% 수준인데요. 75%면?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000원인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750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죠. 전형적인 성장통이네요. 미래의 큰 수확을 위해 현재 체력을 소진하면서까지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미래의 달콤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지금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재무 건전성이랑 맞바꾸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12월 9일에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CNPC와 TDM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증설한 TDM 공장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의미라 재무에 도움이 될 거고요. 아, 네. 지난 11월 말에는 황화리튬 시험 공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티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TDM 공정의 부산물인 황화수소를 활용하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강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둘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늦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TDM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 셋째, 국내 전고체 밸류체인의 가장 꼭대기를 선점한 시장 선도자의 위치. 마지막으로 최근 유통자 회사를 합병하면서 얻게 된 경영 효율화 효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있겠죠.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그럼요.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인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둘째, 이런 미래 가치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셋째, 아까 이야기했던 고객사의 내재화 위협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 가능성. 마지막으로 지금 겪고 있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황화리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려면 연구개발 노트를 살짝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포스트 리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황화 나트륨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리튬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리튬이 워낙 비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 그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진짜 핵심 역량은 단순히 리튬 화합물을 잘 만드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다루기 지극히 까다로운 황화물계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 만약 미래 배터리의 중심이 리튬에서 나트륨이나 다른 원소로 넘어가더라도 이 회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황화물 공정 기술과 노하우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기업의 본질이 리튬주인지 아니면 황화물 기술 플랫폼 기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